안녕하세요. 만병 대표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도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제 내년에 거쳐 2021년도. 올해가 유독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 로망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아이가 뭐 스스로 공부하면 얼마나 부모님 뿌듯하세요? 아이가 혼자서 착착착착 뭐 수행평가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도 알아서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아서 채우려고 하는 아이들. 정말 그런 아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찌질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인, 이 점을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자인지 아니면 타인 의존 학습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시들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타인 의존 학습자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꿀 것인지 본인 자신에게 깊숙이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구성요는 첫 번째 동기 조절이고요. 두 번째 인지 조절, 그다음 세 번째 행동 조절. 이 세 가지가 같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동기 조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하지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삼각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삼각함수를 왜 배워야 되지? 그 다음에 다른 물리나 화학을 배우면 내가 왜 이 공부를 배워야 되는지 그 목표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동기 조절이에요. 그래서 동기 조절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인생 목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가 너무 확고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의 첫 번째 요인 동기 조절을 통해서 타인 의존인지 자기 주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타인 의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기 조절이 동기가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두 번째 학습에 대한 동기는 없어요. 세 번째 보상만 중시하는 아이들은 타인 의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아이가 공부하는 동기가 남에게 과시하려는 동기. 근데 학업 내용에는 흥미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부모님께 뭔가 보상을 바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타인 의존 학습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인가? 첫 번째, 당연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시켜도 예습을 알아서 해요. 궁금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미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이 아닌 학습을 중시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꿈만 같은 아이들이죠. 과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재미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보상이 아닌 학습을 중시하는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는 글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아이일 것 같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제 생각에 제가 뭐 그러니까 제가 대략 한 1000명 넘게 아이들을 쭉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아이는 제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한두 명 만났나 싶어요. 한두 명? 한두 명인가 한 두세 명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즉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저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기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영재고하고 과학고에서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은 자기주도 학습자예요. 더구나가 특목고하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 점을 놓쳐봤습니다. 타인 의존 학습자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공부를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내신 등급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는 만큼 나옵니다. 정말 뭐 한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의 구성적인 내용 두 번째는 인지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지 조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아이가 학습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익히고 그 다음 기억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안 오르는 반면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만 공부해도 점수가 확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대비에 비해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아이들, 시간 대비에 비해서 학습 역량이 좋아지는 아이들이 인지 조절이 좋은 아이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지 조절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의 정말 뛰어난 두뇌가 필요할까? 물론 유전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습하는 방법, 학교에서 수업 듣는 방법이라는 복습이라든지 그 계획을 전략적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거 계획을 짜셔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계획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 말 그대로 뭐냐면 점검이라는 건 계획표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우리 아이가 계획대로 하는데 잘 따라가고 있나? 근데 잘 따라간다라는 게 부모님이 시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이가 호기심은 보이나? 그래서 제발 좀 재미를 좀 붙이면서 하고 있나? 그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가. 즉, 학업 역량이 좀 좋아진 것 같나라는 이 학업 역량, 이 세 가지를 평가하시는 게 바로 인지 조절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에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타인 의존 학습자들의 신호가 있어요. 타인 의존 학습자들에서 인지 조절에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당연히 주의가 산만합니다. 수업 태도가 주의가 산만해요. 두 번째, 아까 인지 조절에서 뭐가 필요했었죠? 계획을 하고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 의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세 번째, 타인 의존 학습자 아이들은 귀가 얇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하면 야 어떤 학원 다니면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은 팔랑귀가 되어 바로 그 학원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야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은 거기에 점수 100점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책 공부하면서 점수가 올랐어라고 하면서 또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은 타인 의존이 아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효과적인 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인지 조절에서 어떤 신호를 보일까요? 첫 번째는 오답 노트가 빽빽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수업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점을 형광펜이라든지 그 다음 분명히 표시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뭘 배웠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 이 전략을 갖춘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의 집중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학생 중에 이제 고등학교 정말 관리를 꾸준히 정말 잘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내신 관리를 꾸준히 잘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 여대는 최초 합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1차 합격했고, 그 다음 경희대 치예과대 1차 합격했고, 원광대 치예과대 1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자기소개서를 쭉 봤어요. 생활기록부도 당연히 봤는데 자기소개서 1번을 보면서 아하, 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아이가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중학교 때 수학은 잘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은 풀리잖아요. 또 수학의 내신이 고등학교 때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따라잡아 수업에 집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수업 내용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역시 수학적인 개념의 이해도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인의 수학 학업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자기소개서 1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주도 학습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스타일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행동 조절이 세 번째 요인입니다. 행동 조절은 딱 두 가지를 조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려서 먼저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시간 조절입니다. 행동을 통제하고 시간을 조절한다는 거 어른들도 어렵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의 그런 파이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친구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남학생 같은 PC방 좋아하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SNS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혹이라는 게 사방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느 정도 해롭냐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것은 옆에 주변에 TV 30대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행동 조절의 타인오전 학습자들의 신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남이 세워둔 시간표에 의존합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표 세우지 않았어요. 남이 이렇게 해라 시간표를 세우게 되면 스스로 의존한다는 거. 소위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공부 멘토, 코칭을 받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 물론 공부 코칭을 받고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일반적으로 시간 계획표를 짜준 것보다 일단 본인의 의욕도 들어가면서 시간 계획표를 작성해 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로 파악하지 못해요. 당연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다음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우선순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슨 과목,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 내가 약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먼저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근데 타인 의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벼락치기입니다. 시험 때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바로 타인 의존 학습자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행동 조절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자 아이들은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 계획합니다. 스스로 계획하는 이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정말 아주 빡세게 계획하진 않아요. 이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 제가 계획표를 짠 아이들 계획표를 봤거든요. 근데 계획표를 딱딱딱딱 예습과 복습과 학교 수업과 맞물려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데 두 번째 무엇까지 고려하냐면 그날의 컨디션까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고려하더라고요.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은 그다지 계획표가 수업이 널널해요. 계획표 시간표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과 자기가 싫어하는 수업이 수요일 날 가장 많은 학교 수업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혼자서 계획표를 차라리 짜고 또 공부를 집에서 혼자서 하기보다는 그때는 가볍게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컨디션 조절에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표를 짤 때는 단지 학교 수업과 맞물린 예습이라든지 수업과 복습도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 다음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점들도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면 당연하죠.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기 자신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만의 공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천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계획표를 대부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계획표가 정말 그럴싸하게 잘 짰는데 자기 몸에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계획표를 짜는 것과 동시에 그날의 자기 자신의 컨디션도 어느 정도 고려한 계획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인, 첫 번째 동기 조절, 두 번째 인지 조절, 세 번째 행동 조절,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조절해서 타인 학습자 의존자 아이들과 자기주도 학습자 의존자 아이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특히 이제 중등부, 고등부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어머님들라면은 지금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번 자녀를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가 타인 의존 학습자의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도록 부드럽게 유도를 하신다면 부모님도 행복하시고 아이 역시 학업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